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간의 진통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통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려서 산파가 집으로 찾아와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치아가 다 아스라질 정도로 입을 그러물고 끙끙거렸는데 마지막에 힘주기 직전에는 제가 거의 기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쌍둥이였기에 남들보다 2배는 더 힘이 들었어요. 제 마지막 기억은 제가 힘을 주던 그 순간 정말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살짝 정신을 잃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 제품에는 한 아이만 안겨 있었지요. 나머지 한 아이를 찾는 제게 시어머니는 쓸데없이 딸을 둘이나 뱃속에 품고 있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없는 애를 찾냐며 미운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뒤에 나온 건 나오자마자 갔다. 어딜 가요, 어머님? 제 아이 어딨어요? 죽었다고. 네? 어머,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딨어요? 아무리 숨이 끊어졌다고 해도 제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안아보고 보내야죠. 이미 다 치웠다. 그 치웠다는 말이 너무나 아프게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아니 무슨 휙 갖다 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손주고 자기 아들 핏줄인데 치웠다 한마디로 매몰차게 마무리해버리시는 게 제 가슴에 너무도 깊은 상처와 생채기로 남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떠난 아이를 그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빽빽 울고 있는 남은 딸아이를 보면 어떡하든 마음을 추스려야 했어요. 4대 독자 아들과 결혼한 제가 결혼 6년 만에 한 임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저한테 그러셨고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는 아들 둘만 낳으면 아주 며느리 업고 다니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임신 막달에 제 뱃속에 아들 딸도 아니고 아들 아들도 아니고 딸만 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신 후부터는 아주 험한 말을 자연스럽게 쏟아내셨습니다. 필요도 없는 거 품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둥, 그거 낳아서 뭐 하겠냐는 둥, 빨리 낳고 다시 애들 동생 보라는 둥,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무서울 정도의 말씀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멍청한 제 남편은 그 옆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집에 와서 질질 우는 저를 말없이 위로해주는 게 이 멍청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딸 하나,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 못한 딸 하나, 그렇게 2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후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어디 가서 애라도 낳아와야 집안 대가 이어지지 않겠냐며 하도 성화를 하셔서 그 폭언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가 4살 되었을 무렵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멍청한 남자 제대로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사셔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시어머니 잔소리 몇 년만 더 막아주면 토끼 같은 딸이랑 평생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그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와 이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어디서 데려온 건지
젊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품에 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자 보시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가셨으니까요. 결국 제 애아빠는 어머님 말씀 들어주느라 불평 많고 젊은 아내와 평생 장애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될 아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저와 제 아이에게 양육비도 계속 줘야 했죠. 하지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몇 번이고 제가 신고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참고 살았고 이해하고 제가 넘어갔지만 이 양육비만큼은 절대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랄까, 그냥 죽은 제 딸의 목숨값 같기도 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유일한 엄마 노릇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악착같이 양육비를 받아내가며 딸을 키웠지만 자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제 딸은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학교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엄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는 저를 불러댔어요. 이유도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반 아이를 때려서 제가 쫓아갔어야 했고, 또 어떨 때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제가 불려갔습니다. 그나마 저학년 때는 학교라도 나가서 학교 안에서 사고를 치더니 학년이 올라가고 나니 학교조차 나가지 않더라고요. 소위 문제 아이가 된 겁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 번은 대체 왜 이러냐고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죽은 쌍둥이 동생이었으면 안 이랬을 것 같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살아있는 나는 골칫덩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내 쌍둥이 걔 그리워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얘긴 또 어디서 들었어?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그러더라? 엄마가 걔를 훨씬 더 원했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한 번씩 만나게 해줬더니 애를 붙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 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한 번 옹돌아진 사춘기 아이의 마음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있는 대로 소설을 써서 어느새 그 아이의 머릿속에 저는 살아있는 자기는 관심도 없고 죽은 딸아이만 그리워하는 현실 감각 없는 엄마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뒤늦게 전 남편한테 애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건 그 사람의 비아냥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너도 한번 새끼 때문에 속 좀 썩어봐. 자식이 왼수라고 하잖아. 나만 그렇게 살기 좀 억울해서 말이야. 세상 천지에 이렇게 못난 놈이 또 있을까요? 제가 그런 놈도 아이 아빠라고 존중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더라고요. 제 딸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사고치는 범위도 점점 커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많이 지쳐가고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랑 나랑 모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쯤에서 관계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냥 연 끊고 살자. 이제서야 엄마 본 모습이 나오네. 안 그래도 나 이 구질구질한 집 떠나서 살려고 아빠한테 갈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간다니?
뭘 놀라면서 물어봐. 인연 끊자며. 거기 새엄마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어차피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아빠한테 심술 내려고 나 데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궁금할 것도 없고 참견할 것도 없잖아. 나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도 엄마가 알아서 살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딸은 17살 어린 나이에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연 끊자고는 했지만 그게 정말로 이런 여파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아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움찔할까 싶어서 해본 말이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뛰쳐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제 아빠한테 간다는데 자식한테 가질 마음은 아니지만 야속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나마도 한 1, 2년은 집에서 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아이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크네. 어디서든 살다가 오겠지라며 무심한 애아빠한테는 애당초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저만 그저 뒤늦게 애가 닳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소문도 하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아빠한테 물어봤지만 아이 아빠 역시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 아이의 행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두 아이 다 잃은 채 혼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허하다 보니까 뭔가 위안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제가 뒤늦게 찾은 위안거리는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값어치 없는 땅을 한 1,000평 정도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놀릴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나마 그 땅이 개발지역 근처에 있어서 그 여파로 근린생활 허가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다 싫고 지쳤던 마당에 그냥 그곳에 가서 지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당에 온갖 허브를 가득 심고 그동안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그렸던 민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해 화실처럼 꾸몄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그림 표구하러 일일이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한 켠에 작은 표구실도 만들고 표구를 하기 위한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 목공방도 작게 하나 꾸렸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제 손이 가는 공간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구경하면서 어느새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규제도 조금씩 풀려서 제가 뭔가 장사를 할 수도 있게 되어가지고 작은 카페도 하나 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내려와서 시작했던 게 어느새 큰 정원과 카페, 그리고 저만의 감성이 깃든 공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특이했는지 언론에서도 몇 번 취재를 나왔습니다. 허브에 파묻혀 사는 그림 그리는 여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꼭 뒤에 배경으로라도 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꼭 했습니다. 딸이 집 나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혹시나 이 아이가 어디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다가 제가 집 나간 딸이라고 낙인 찍어 민망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슬픈 얘기는 가리고 딸이 제가 한 인터뷰를 한 번이라도 보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 인터뷰한 게 무색하게 오히려 연락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몹시 험상궂은 남자 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딸의 이름을 대며 딸 때문에 정말 큰 손해를 봤다고 제게 물어내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아줌마 딸이 그런 식으로 사라져서 우리도 너무 오랜 시간 곤란했거든. 책임은 지셔야지. 그 뭐냐, 연대 책임? 응, 그런 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제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글쎄 그 남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딸이 자기네들한테 사채를 크게 끌어다 쓰고는 잠적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본 바로는 어디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왜 세상을 떠나냐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웃겨. 아줌마, 오늘 이때까지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우리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건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걔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돈을 받거든. 그런데 없잖아. 그럼 어쩌겠어. 살아생전에 가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건도 안 되는 거 돈 빌려주고 보살펴줬는데 그 기집애가 훅 가버렸네.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TV에도 나오는 엄마가 있는 거를 우리한테 아주 감쪽같이 숨긴 거지. 와, 씨 영악한가. 그러니 우리가 어쩌겠어? 여기까지 찾아와서 친히 아줌마를 만나야지. 그 딸내미 저승에서도 욕먹게 할 거야? 아니면 아줌마가 뒤늦게라도 수습할 거야? 난 엄마라면 수습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준 얘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제 딸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제 딸 저를 떠나 집을 나간 직후부터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21살 때는 사채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함께 그 세계에도 몸을 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씀씀이는 커지고 남자는 배신하고 도저히 자기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부채가 늘어나니 잠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 그냥 두는 사람들이던가요. 눈에 불을 켜고 딸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했습니다. 모르지 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져버린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난 건지.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어떡하나? 딸은 세상에 없어도 딸이 남긴 빛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거든? 아줌마가 처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제 앞에 뭔가를 쏟아놓았습니다. 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미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 낡고 꼬질꼬질한 지갑, 모든 게 다 딸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딸이 집을 나갈 때 들고 있던 핸드폰도 그 사람들 손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랑 딸이 유일하게 같이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사진 같은 그런 기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쎄 그 사진이 배경화면이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많이 그리워했구나.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를 품에 품었어야 하는데 결국 나는 내 딸 둘 다 내 품에 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으니 그 무서운 얼굴 남자 둘도 그냥 잠자코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딸이 남겼다는 빚을 모두 청산을 해주었습니다. 어미로서 정말 이거라도 해줘야 저승에서라도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을 모두 잃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오면 이곳을 같이 가꾸고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갈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런 딸이 사라진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정원에 핀 꽃도 다 의미가 없고 그동안 공들였던 허브며 그림도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반년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수소문도 해봤죠. 몇 년 전 무연고자 처리가 된 변사체 중 하나가 딸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도 챙기지 않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와봐야 예쁘게 가꿔진 정원도 아니고 온통 벌레와 잡초만 무성한 곳인데 그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그렇게 모든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 좀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멍하게 마당 한켠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천천히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도 닮은 사람이 있나 싶게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멍하게 바라봤죠. 혹시 죽은 딸이 귀신이 되어 찾아왔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저한테 다가오더니 글쎄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려고 엉거주춤 일어났다가 그만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니, 이게 무슨, 너, 엄마, 보고 싶었어. 아니, 너 살아있었던 거야? 너 살아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그동안 어떻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년이 지나서 그런지 얼굴만 똑같고 많은 것이 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차분해진 것도 같고 말투며 행동도 경박스럽고 거친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만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고 묻자 딸이 차츰 얘기하겠다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자기가 이렇게 엄마 앞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과의 관계에서는 그 무엇도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화해해야지. 언젠가는 사랑한다고 해야지. 언젠가는 얘기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딸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미루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는 그 무엇도 나중에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할래. 너한테 돈 빌려줬다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었어. 그 사람들이 네가 죽었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백방으로 찾다가 몇 년 전에 무연고자 처리된 변사체가 너라고 생각했어. 딸이 말없이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다 해결했어. 제가 다 해결했다는 말에 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정원을 둘러보며 밝게 웃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언제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가꿨어? 아이고, 이게 뭐가 멋있어. 훨씬 더 멋있었어. 엄마 이제 너 왔으니까
이곳 더 멋있게 가꿀 자신 있어. 말 그대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딸은 예전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완전히 환골탈태한 것처럼 저한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잘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네가 외로웠을 거야. 엄마도 아빠 때문에 외롭게 살았으면서 너의 외로움을 엄마가 알아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저는 그날 이후 딸하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딸인데 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떡하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그 아이는 그냥 그런 옛날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모른 척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했죠. 이 아이가 아직도 마음에 꽁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나와 얘기하기를 꺼려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뭐랄까, 전혀 기억을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저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간질한 것 때문에 청소년기에 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는 듯 굴고 뭔가 낯선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가 나를 떠나 있던 수년간 너무 겪은 게 많아서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수록 점점 내 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슬프기도 하고 몹시 사납기도 한 것이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사나웠냐면 저런 눈빛은 엄마가 아닌 원수한테 보내는 눈빛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아무리 쌓인 게 많았어도 그래도 어떻게 자기 엄마를 저런 눈으로 보나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딸이 저한테 오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딸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어색하기만 했고 이제나 저제나 딸의 마음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며칠 정도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딸이 떠날까봐 화들짝 놀라서 어딜 가는 거냐고, 가려면 저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죠. 아니야, 엄마. 나 예전에 살던 데서 집 빼고 짐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같이 갈 그런 곳은 아니고 나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요? 알았어. 너 근데 네 아빠랑은 연락하니? 아빠? 아니, 왜? 그래도 아빠인데 아무리 별로인 사람이어도 네 아빠잖아. 너 세상 떠났다고 알고 엄청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연락해서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은 석연치 않다는 얼굴로 말을 흐리고 볼일을 보러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떠난 자리 참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딸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집에서 삼시세끼 같이 밥 먹고 밖에 정원 좀 같이 다듬고 그런 일상을 같이 했을 뿐이었는데 딸이 자리를 비웠다고 저는 가슴 한켠에 아주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집을 비운 지 3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딸의 죽음을 전해줬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다 물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찾아왔나 싶었죠. 어이없게 그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쪽에서 내 딸이 죽었다고 알려주고 나한테서 내 딸 대신 돈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한테 딸을 찾는 거, 그거 대체 무슨 경우예요? 어라? 이 아주머니 봐라.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봐. 아주머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돈 떼어먹힐까봐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아주머니 딸 둘이잖아. 순간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일단 딱 잡아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침을 탁탁 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아주머니,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보내. 우리가 경찰보다도 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야. 아주머니 딸 둘이더만. 하나는 낳자마자 갖다 버리고 하나만 키웠더만. 그 키운 자식 죽고 갖다 버린 자식 아줌마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어디서 찾았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인간들이 그래도 119 불러 저를 병원에는 옮겨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한테 무슨 큰 쇼크를 받았냐며 심장 수치가 너무 안 좋다고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무서운 사람들이 버린 딸에 대해 한 얘기만 맴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딸이 저와 함께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도 궁금하고 무서웠죠. 당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 남편이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저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마침 전화 잘했다. 너 요즘에 TV에도 나오고 잘 나가더라. 야, 돈 있으면 돈 좀 주라. 나한테 뭐 맡겨놨어?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돈 줄 거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주고, 알면 나도 뭐 대답 못해주고. 내 딸 어딨어? 미쳤어? 죽었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죽은 애를 왜 나한테서 찾아? 걔 말고 어렸을 때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나한테 죽었다고 한 내 딸. 걔 어딨냐고. 뭐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전화에서 느껴지는 남편은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제발 저려서 주절주절 묻지도 않는 말까지 다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죽은 시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쓸데없이 딸 둘 어떻게 키우냐고 하나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며 데리고 나가셨답니다. 이 등신 같은 남자가 자기 자식, 자기 엄마가 그 핏덩이를 들고 나가는 것도 막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갖다 버린 그 아이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잘 살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 이 아이에게 들러붙을 일 있으면 들러붙으라고 아이의 존재와 주소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 빌어먹을 할망구가 자기 손녀한테 미안해서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혹 자기 아들이 돈 필요하게 되면 친부임내 하고 나타나서 돈 뜯어내라는 의도로 주소를 알려준 거였어요. 다행히 제 딸은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자랐더라고요. 뒤늦게 나타난 자기 아빠 때문에 좀 방황을 하긴 했지만 키워주신 부모가 잘 처리해준 덕에 남편과의 관계는 무난하게 끊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은 게 저였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쌍둥이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것도 알게 되고 그 사채업자가 저한테 와서 협박을 했던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친부라는 사람이 자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끌어다 쓴 것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은 부잣집 딸로 살고 있는 아이를 보고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걸 갚지 못하고 있으니 딸에게 받아내려고 절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마침 딸이 집을 비웠을 때였고요. 모든 것을 알고 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제 앞에 있었을지, 그리고 제가 딸과의 추억을 자꾸만 되새기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었을지, 마음의 대못이 5만 개쯤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아이한테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볼일 다 끝났냐, 언제 올 거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아이가 지금 가 있는 곳이 예전 집을 정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워준 친부모한테 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끼어들어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부단히 걱정하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그냥 그 부모님과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이 아이를 놓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정말로 몰랐다는 걸 진솔하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아이가 지금 키워준 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모두 헐값에 정리했죠. 어딜 가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 거짓말이야. 내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때때로 널 잊은 적은 있었어. 하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리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뒤늦게 엄마라고 그래도 나타나줬는데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옆을 떠나게 돼서 또 미안해. 그래도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죽은 줄만 알았던 네가 나타나서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고 같이 시간 보내준 거 내가 태어나서 받아본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 선물 정말 고맙게 잘 간직하고 살 테니까 너는 부디 너 키워주신 훌륭한 분들 정말 참 부모로 알고 과거에 연연해서 낳아준 엄마 그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하지도 말고 그냥 그분들의 귀한 딸로 곱게 아주 곱게만 살아다오.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 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아이는 어리석어서 잃고 한 아이는 자진해서 잃었지만 할 수 없죠. 그래도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위안 하나는 두 아이가 모두 제게 한 번씩은 엄마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낙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